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본 게임의 이론이 우리 게임 이론이라고 있죠.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내가 더 먹으려면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진전이 되고요. 앞으로는 수축사회가 더 일반화되면은 파이가 제로섬은 파이가 더하기 빼기 했더니 제로인데 더하기 빼기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죠. 더 극단적인 우리 제로섬 게임보다 심각한 세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축사회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수축사회는 한마디로 뭐냐? 과거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현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저만 붙이면 돼요. 뭐든지. 저출산, 아까 얘기했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투자. 그리고 높은 거 딱 하나 있어요. 고는 실업률만 높습니다. 자, 요런 플로우를 따라서 지난 20년간 세상이 바뀌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무슨 정책이었죠? 아주 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 구조적인 부분.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말씀하시기에 환경과 안전과 인구 문제, 과학기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고 이것에 대한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양극화인데 한마디로 그 밑에 있는 부채 문제, 그 다음에 공급과의 문제, 세계화 문제, 뭐 이런 논쟁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근본 아젠다고 이걸 해결하는 게 정치와 우리 사회 리더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수축사회가 완성이 돼서 여기서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축사회는 뭐든지 성장률 떨어져, 투자 떨어져, 물가 낮아, 금리 낮아, 이런 상황이고 실업률 높으니까 피드백을 뒤로 앞으로 같이 가는 거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떡하냐 얘기죠. 아이, 환경 대충 하지 뭐. 안전, 있는 대로 살지 뭐.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아유, 애기는 낳아서 뭐래.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기업은, 우리가 노동, 일자리 만들어서 뭐래. 전부 기계를 해야지. 이걸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또 강화시키니까, 많은 사회 리더들이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정책 계속 내는데, 그러다 보니 공급 과잉이 더 심해져. 부채는 더 늘고, 이런 빙빙빙 돌아가는 과정이 수축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발생한 코로나는 이것이 피드백 과정의 속도가 과거에 시속 10km였으면 시속 한 4, 50km 속도로 확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다 맞고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이 발생해도 그 이후의 세상은 수축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화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국가의 어떤 상황에서 한국이 승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한국 전체가 잘 되긴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하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도 수축사에 대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새롭게 긴 안목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교육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육은 파이가 커지는 팽창시대를 가정한 교육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사회체, 여러분이 정외과 나오셨습니까? 정외과, 정치외학에 관련된 모든 이론은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전제가 은근히 밑에 깔려 있고요.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국가 재정도 지금보다 미래에 더 나빠질 거고요. 양극화는 미래에 더 심해질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육 과정도 기본 전제를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정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수축사를 전제를 했을 경우는 나이와 학교와 인품과 상관없이 제가 존경을 하게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회과학을 하건 경영학을 하건 그 지식의 베이스에 무엇을 깔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20년 후에 30년 후의 미래가 인구 늘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 몇백만이 줄어있을 겁니다. 고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학교는 텅텅 빌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국만 그렇습니까? 중국도 베이비 부모가 다 은퇴하면서 중국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미국은 재정적자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일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지식을 바탕에 깔고서 학문을 만들고 생활하면 역으로 이분들이 다 성공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한국이 과거와는 달리 더 G7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아직도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수축사회는 기존의 기득권이 모두 허물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마켓 시어를 통해서. 이거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지금이 영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다시 봐야 된다. 보다 중요해진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죠. 최근에 하드웨어 관련된 국제 교역량이 이런 건 계속 줄고 있고, 한국 경제도 우리가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서두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의 교육제도가 저는 우수인재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이 가장 잘 된다는 미국도 요즘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웬만한 친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죠. 가르치다가 그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채용해서 인재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기업은 그동안의 주주자본주의였죠. 주주들한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모든 것의 목표였지만, 이제 기업의 수축사회가 되면서 기업들은 이제 ESG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죠. 기업의 물건을 사시는 분, 또 기업의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 또 기업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모든 분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고 그 기업의 이해를 같이 한다는 식으로 기업의 고전적인 의미가 사라져가는 거죠. 우리나라 중세 길드부터 나타났던 주식회사라는 이 부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ESG 하고 있고, 기업이 경영의 목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지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요. 수축사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금융회사의 CEO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지식은 요즘 우리 후배님들이 저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또 어디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더 구글님도 훨씬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죠. 이제는 함께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이 직원들 간에 잘 협조하는 그 역할 분담에 맞게 나눠서 일을 하고, 그것이 모든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래서 협업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를 보고서는 전혀 해석 안 됩니다. 먼 미래를 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서, 컨실리언스란 말이 있는데요. 지식의 너무 좁은 분야를 깊게 파면은 안 된다고 봐요. 젊은 후배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폭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의 통합을 통섭이라는 용어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젊을수록 좁은 데를 깊게 파는 것보다는 이제는 폭넓게 많은 넓은 부분을 알고 가다가 본인의 전공이 있으면 거기서 깊게 파도 되는 거예요. 폭넓게 보기 위한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또 특히 우리 후배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들은 다 노출되고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나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떳떳해야지만 자신감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기록에 남아서 내 삶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 방정식이라는 걸 하는데 아주 간단한 조치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는 본인의 욕망이죠.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고 분자는 소유입니다. 행복하려면 소유를 분자가 많아져야 되죠. 소유를 늘리면 나는 행복하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서강대학교 신부님들이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신부님은 왜 하시겠어요? 욕망을 줄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오히려 값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신부님이 더 우리 동문들부터 행복할지 모르죠.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게 사무엘슨의 행복 방정식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분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유를 얻는 것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최근에 우리 뭐 비건주의라고 채식주의 하는 사람, 뭐 미니멀리스트라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람, 또 우리 이제 ESG 얘기하듯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든지 이런 걸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들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요? TV 보면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에 제 또래들은 거의 열광을 하고 있어요. 산속에 들어서 나 욕망을 좀 줄이고 내가 좀 살고 싶다. 분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은 분자를 한 90%쯤 이상으로 아마 생각하고 분모인 욕망을 줄이는 부분들은 뭐 한 10%나 될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높지는 않겠지만 분모를 제 생각 한 30, 분자를 한 70만 해도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좀 나름대로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서강대 정외과 나오셨고 훌륭하신 그 선후배님도 다 계시겠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슨의 행복방정식의 분모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서강 가족들이 먼저 이런 생활을 실천하게 돼서 이것이 사회로 퍼져나가게 되면 다른 나라는 수축사회를 극복하지 못하겠지만 한국은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